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법 14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죠? 예. 엊그저께 우리 이제 개강했는데 벌써 이제 종강입니다. 14주차 수업이 끝나면 우리 15주차 우리 수요일 그때 아마 시험을 볼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때 시험을 보고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양 법학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런 것들을 이 법치주의 이제가 뭔지 법에 의해서 사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법에 의해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좀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라고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를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수업이 있으면 그때 또 만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대견스럽고 우리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오프라인 수업처럼 열심히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한 학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헌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제 보시면 헌법 이 헌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헌법의 구성을 어떻게 했어요? 국가의 구성 원리 국가의 구성 원리로서 우리 통치구를 했죠? 통치구조. 그래서 우리 뭐 하셨어요? 국회, 정부, 법원, 사법부, 행정부.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통치구조. 국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는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 원리가 있죠. 기본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의 구성 원리로서 이제 통치 구조는 국회, 정부, 사법부 이렇게 있고 기본 원리로서는 뭐가 있냐?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통치 구조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이제 국회, 입법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다음 이제 기본 원리에서 뭐 자유민주적 기본주의, 법치주의, 문화주의 이런 것들 알았죠? 국민주권주의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 실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본권이다. 기본권. 그래서 오늘은 요 기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침해와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이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래서 35페이지 오시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있습니다. 14주차에. 자,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확인된 인간의 권리를 기본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과 구별된다. 그래서 기본권은 인권과 구별됩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다 누리는 데인데 기본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누구냐? 외국인은 될까? 아니면 법인도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권의 주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자, 그래서 2번에 보세요. 기본권의 주체,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향유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국민입니다. 국민 동그라미 치고. 이때 말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있어요. 국적이 대한민국인 국민을 말하고 있다. 요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외국인 법인에게도 제한적으로 기본권 취득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갖는 거는
진짜 이건 이제 인간으로서의 갖는 기본권이라 생각했을 때 갖겠죠. 법인, 회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이 갖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인과 외국인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10조부터 36조까지 개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가 되어 있는데,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 이가 헌법 10조입니다. 가장 큰 모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권에서 가장 이제 모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이게 최상위의 기본권입니다. 최고의 기본권. 최고의 기본권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따라오는 게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받쳐주는 게 이제 뭐냐? 이걸 모토로 해서 나오는 게 이제 개별적 기본권이 있어요. 개별적 기본권.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유권적 기본권 동그라미 1번. 구별해야 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동그라미 2번 참정권적 기본권. 이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적 기본권. 네.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사회권적 기본권. 이렇게 개별적 기본권이 이제 자유권에 기한 기본권이고, 참정권에 기한 거다, 청구권에다, 사회권에 기한 기본권이지만, 이걸 가장 최우선의 모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이게 헌법 10조, 그 다음에 평등권, 얘는 헌법 10조, 얘는 헌법 1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최고, 개별적인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뭐예요? 기본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기본권은 뭐냐?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개별적 기본권이 있다. 뭐가 있냐? 기본권의 종류로서 동그라미 1번 자유권적 기본권, 동그라미 2번 참정권적 기본권, 3번 청구권적 기본권, 4번 사회권적 기본권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사회권적 기본권은 뭐냐면 소극적이고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적 기본권이에요. 뭐가 있냐? 신체의 자유. 아주 기본 아닙니까? 신체 자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신체를 구속하거나 압수하거나, 신체를 구속하거나 뭐 체포해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프라이버시, 사생활의 비밀, 통신, 양심, 종교, 표현, 학문, 예술, 재산권, 이런 것들. 여기 전부 다 뭐야?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그래서 소극적이다, 방어적이다. 최소한 내가 누려야 할 걸 방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참정권적이란 말은 능동적인 거야. 내가 누구를 대통령 뽑거나 국회의원 뽑거나 시장을 뽑거나 군수를 뽑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선거권, 공무단임권, 정당의 자유, 국민투표권 이런 것들은 참정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 청원권, 얘는 적극적 기본권이 되겠죠.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런 각종 청구권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권적 기본권은요, 급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에 받을 권리,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 다음에 환경권, 혼인 가족과 생활에 관한 보험권, 보호권, 보건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권적, 인간다운 뭐예요? 생활할 권리, 근로상권 이런 것들.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 참정권은 누구를 뽑는다. 자유권은 이걸 뺀 모든 것들을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소극적 권리를 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류하십니다.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자유권적, 그 다음에 뭐예요? 청구권적, 그 다음에 참정권적, 그 다음에 사회권적이 있다. 최상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다. 뭐 이런 걸 여러분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국민의 기본 의무에는 뭐가 있냐? 납세의 의무가 있다. 돈 세금 내죠? 국방의 의무 동그라미칩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있어요. 우리 지금 무상교육이 중학교지만 곧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보세요. 국방의 의무와 병력의 의무는 다릅니다. 병력의 의무에서 남자들이 군대를 가죠. 여자들은 지원하는 자에 한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남자, 여자는 전부 다 뭐가 있다? 국방의 의무는 있다. 이해됐습니까?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가 군대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예. 그런데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다. 이 말이죠. 남자들은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우리는 의무사항이에요. 알았죠? 국방의 의무 중에 병력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정한 경우에 5번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 전쟁 나고 이랬을 때 기본권 제한해줘. 전쟁 났는데, 나는 자유권을 줘. 왜? 신체의 자유권, 거주주의 자유권. 무슨 소리입니까? 폭탄 맞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필요할 때는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권 제한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요거 기억합니다.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반드시 법률 동안입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 제한을 하는데, 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법률로서 하는데, 이 법률로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요거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민법 이야기, 그 다음에 노동법, 형법, 상법, 헌법 이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분쟁 해결 및 권리 구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것들이죠. 네. 자, 이제 분쟁 해결인데,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게 헌법이에요. 모든 게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고,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은 대통령이 바라면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하면 총리령, 이런 것들을 왜 명이라고 그래요, 명령.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법률, 명령, 규칙, 조리는 이렇게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거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국가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거나 사인, 개인에 의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고 권리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사인에서 침해당하고 아니면 국가와 또는 사인에 의해서 이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즉 분쟁이 되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국가에 의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개인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고 그럼 내가 국가와 소송을 할 수 있고 사인, 개인과 개인이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침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걸 우리가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 분쟁 사실이 발생했다. 분쟁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분쟁. 다툼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자, 소송이 있을 땐 분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침해가 일어났을 때. 자, 침해가 일어났을 때는 나의 권리를 어떻게 해? 구제를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권리를 구제를 받고, 이렇게 소송이 있을 때는 분쟁이 있을 때, 분쟁 사실을 발생했을 때는 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가 침해했을 때 권리를 구제를 받는데 이걸 어디에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침해가 있을 때 권리 구제 이렇게 분쟁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 해결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래서 사법기관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꼭 사법기관이 아니라 뭐 분쟁위원회 같은 데 있죠. 비사법기관에 의해서도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침해가 아니면 개인에서 침해됐을 때 나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와 소송할 수 있고 개인과 소송할 수 있을 때 이 분쟁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에 할 것인가? 사법기관에 한다. 사법기관. 뭐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 한다. 아니면 그 비사법기관에서 한다. 이제 취지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요거 우리 이제 공부합니다. 네. 이번 테마가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36페이지 오시면 분쟁 해결 권리 구제는 사법기관 및 비사법기관에 의해서 분쟁 해결하고 권리를 구제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칩니다. 1번 사법기관 동그라미 칩니다. 사법기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법기관.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지우고 자, 요런 게 발생했을 때 어디서 할 것인가? 이제 요거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서 우리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어디서 할 것인가?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사법기관에 의해서 한다. 먼저 가사소송. 가사소송 아시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뭐 상속, 뭐 이런 것들, 친자관계 이런 것들. 자, 동그라미 1번 가사소송 보세요. 민사분쟁 가는데 신분관계 동그라미 신분관계 분쟁은 어디서 하느냐? 가사소송이다. 신분관계는 가사소송이다. 어디서 하냐? 별표칩니다. 가정법원에서 한다. 가사소송. 사법기관이죠. 어디 가정법원에서 한다. 법원이니까 사법기관이잖아요. 가사소송, 신분에 관한 거 전부 다 뭐? 가정법원에서 한다. 그럼 얘는 비사법기관이에요? 사법기관이에요? 사법기관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법기관이 가정법원에서 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2번 가사소송의 종류에는 이혼, 아시죠? 위자료, 재산분할, 혼인무효 취소, 양육비 들어봤죠? 그다음에 친생자 관계, 그다음에 상속 관련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자, 3번에 보시면 가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가사소송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에 따른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몰라야 돼요. 그래서 가사소송에서는 1번과 2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뭐예요?
갑이 을에게 2억 원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갚지 않아요. 이랬을 때 소송을 제기합니다. 알겠죠? 예, 이럴 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죠. 자, 37페이지 민사소송 1번 개인 간의 분쟁이 자 법원이 분쟁을 개인 간 또는 개인 간 사인과 사인 간의 개인 간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을 때 민사소송으로 간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별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안 갚았기 때문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소장이 뭐냐면 앞으로 소송하면 소장에는 무엇이냐? 원고, 갑, 피고, 을. 그 다음에 뭐 청구 취지, 청구 이유. 뭐냐? 뭐 돈을 빌려왔는데 돈을 안 갚는다. 알겠습니까? 돈을 빌려왔는데 돈을 안 갚는다. 청구 취지, 청구 이유. 막 그런 것들을 적어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피고의 답변, 준비 서면, 법원의 쟁점기일 지정, 변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 알리죠. 그 둘이 이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 둘이 나와서 뭐 어떻게 얘기하겠죠. 나는 돈 갚았는데 이거 안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거기 소액사건 심판 거기 별표 치십시오.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미만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소액 사건 심판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자, 3번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자, 우리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요거 보시면 요거 기억하시고 상소제도라고 있어요. 상소제도. 보통 우리 1심에서 2심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요걸 우리가 항소한다. 뭐 한다? 항소. 그 다음에 2심에서 3심. 요거 대법원이에요. 요걸 우리가 상고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뭐라 하냐? 상소제도를 한다. 알았죠? 요거 기억하십시오. 요거. 자, 그래서 3번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1심 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14일로 한다. 여기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이에요. 우리 형사소송 너무 많이 했죠? 가사소송도 법원에서 하고 민사소송도 법원, 형사소송도 법원. 우리 봤잖아요. 뭐 A가 B를 죽였을 때 어떻게 체포 압수해서 수사해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가서 얘를 어떻게 해요? 판결을 내리면 얘가 이제 어떻게 처벌받는다. 이렇게 했죠. 자, 1번 형사소송은 형사사건에 관해서 검사의 공소제기로 형사재판에 개최된다. 이해되시죠? 우리 저번에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2번 형사재판은 재판부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 뭐 이런 것들 등등등 해서 진행합니다. 그 얘는 항소는 7일 내에 한다. 아까 이게 민사소송일 때 이렇게 항소할 때는 2주 이내 해야 되고 형사사건에 항소를 제기하려면 1주 이내 해야 된다. 7일 이내 해야 된다. 14일. 얘는 7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국민참여재판. 별표 치십시오. 국민참여재판. 자, 국민참여재판 우리 배심원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배심원.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 이거 들어봤죠? 미국에도 많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약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범죄자를 모아놓고 재판할 때 뒤에 칸막이에 숨어서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듣습니다. 와, 진짜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끼리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판사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배심원들의 의견들을 참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걸 기억합니다. 사형이거나 무기, 사형 아시죠? 그 다음에 무기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1년 이상입니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단기란 말은 짧으면 아무리 짧아도 1년이 되고 장기는 길어봤자, 그럼 단기가 무서운 거예요? 장기가 무서운 거예요? 단기가 무섭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사형 무기, 거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해당하는 사건의 합의부에서 등 단독부가 아니라 합의부다 또는 합의부. 자, 합의부란 말은 사건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단독부란 말은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부 동그라미, 여러분 단기 동그라미, 합의부 동그라미 심판하는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뭐냐?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법원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서면 동의를 받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법에서 배심원이란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몰라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배심원을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성년이라면. 바빠서 못 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출석 토진을 받은 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추적하지 않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가태료를 부과됩니다. 가태료. 알았죠?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해서 피고의 유무죄를 판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배심원의 판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별표칩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내린 거에 대해서 법원이 반드시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속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어요. 1, 2, 3, 4, 5. 지금 사법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는데 보시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위법, 그 다음에 뭐 시청, 구청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국민이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법원에 의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별표칩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고지줄차.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지만 법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도 할 수 있지만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법기관 중에서 헌법재판소. 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아셨죠? 헌법재판소. 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뭐 있냐? 헌법소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위원, 법률, 심사. 다음 권한쟁의. 다음 위원, 정당, 해산.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자,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는 무조건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아는 게 있죠? 이거 많이 봤잖아. 탄핵 심판한다. 탄핵. 어디서 한다? 헌법재판소에 한다. 헌법소원이란 말은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 어디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 헌법 아래에 있는 모든 법률 이하 등이 있죠. 얘들은 이렇게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고, 권한쟁의란 말은 국가기관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위헌정당이란 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그런 공산당을 찬양하는 이런 정당들은 해산돼야 된다. 우리 옛날에 그 이석기 의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통진당이 해산됐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어디서 판단했냐? 이 헌법재판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서는 헌법재판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의 종류 뭐가 있냐? 동그라미 1번 위헌법률 심판을 한다. 동그라미 2번 헌법 소원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위헌법률이 뭐예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헌인지 하편인지를 판단해 주세요. 이게 그거고, 헌법 소원은 뭐예요?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으니까 구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탄핵 심판, 고위 공직자들을 자를 때.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 반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그런 정당은 해산시킨다. 그 다음에 권한쟁의란 말은 국가기관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은, 자,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위헌 여부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미수치입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효력을 잃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된단 말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괜히 좋네. 이 헌법이 있으면, 헌법에 뭐가 있냐면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 중에 우리 형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간통죄가 있었어요. 이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간통죄. 이 간통죄는 헌법에 있는 우리 아까 10조에 나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위배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이 간통죄가. 감히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다. 그래서 뭐 위헌법률 심사를 제기한다. 이럴 때는 재판의 전제가 된단 말은 A와 B가 지금 간통을 하고 이 C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무슨 소송?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재판이 있는데 나중에 간통죄로 처벌까지 받게 되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재판이 됐을 때 이혼 소송이 전제됐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바로 재판의 전제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1번, 2번 다음에 또 1번이 나오네요. 다음에 고쳐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헌법소원이란 뭐냐? 국가 권력,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국민이 공권력의 위헌 여부를 심사를 청구해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헌법소원이라 한다.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에 직접 헌법소원을 칠 수 있다. 그래서 기본권 구제는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 이렇게 기억하시고, 탄핵 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대통령 탄핵할 때 그런 거 봤죠? 그래서 현재는 탄핵 대상자를 공직자에서 파면시키는 것을 탄핵 심판이라고 하고 있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청구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재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우리 옛날에 통진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위헌 결정, 탄핵 결정, 그 위헌이다. 그 다음에 탄핵했다, 해산했다, 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6명, 몇 명? 6명. 9명이 있는데 6명이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거는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2번, 다시 또 1번, 2번, 3번, 4번 여기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사법기관에 의한 이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지금 사법기관. 자, 이거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얘는 비사법 기관은 여기서부터 비사법 기관. 아셨죠?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B2번 비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및 분쟁 해결. 비사법기관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체불임금 피하자 권리구제. 체불임금. 체불임금 근로자. 자, 체불임금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 체불임금, 임금은 받았어요. 이런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법원으로 갈까요? 바로 글쎄요. 법원에는 보세요. 이렇게 가사, 민사, 형사, 배심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체불임금 피해자 구제는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1번 체불 임금 체불 피해자는 잠시 줍니다. 지방 고용노동간서에 진정 또는 고소 또는 통보할 수 있다. 어디? 지방 고용노동간서. 지방 고용노동간서에 한다. 이런 것들. 자, 지방고용노동간서는 법원이에요, 법원이 아니죠. 법원이 아니에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사법기관에서 한다.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기억해야 된다. 임금 체불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간서에서 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사용자가 총재산을 경매해서 채권을 변제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부한 퇴직증명서와 지방고용노동간서에 발부한 체불임금 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최금임금의 최우선 변제에 의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퇴직명제서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이제 빚을 갚으려 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갚으려 그래요. 그럼 이제 일했던 사람들은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퇴직명제서를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3번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근로자는 임금체급보장법에 따라서 지방고용노동간서에 일반 최저임금 지급 청구서를 제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의 평균 임금이 미수치입니다.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경우는 임금 퇴직금 체불 피해자에 대한 어디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자, 400만원 이하는 어디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피해자는 검찰에 사업주를 고소해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부당해고 구제제도 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제도 두 번째. 부당해고의 구제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근로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비사법기관은. 그 다음에 뭐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뭐 이런데. 자,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5명 이상 이제 직원이 있어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부터 동그라미 칩니다.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어디에다가? 사업장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 의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예, 어디서 사는지. 자, 그래서 3명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제도에 의해서 월평균 임금이 노동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50만원 미만인 자는 신청해서 무료 변호사 이런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심판회의는 근로자 1인, 사용자 1인, 공익위원 3인 참석해서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세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다. 30일 이내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10일 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동갑입니다. 재심은 이의가 있으면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다. 재심은 중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탁탁탁 정리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비정규직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 1번 상시 5명 이상이 항상 5명 이상이죠.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파견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정규직이라 합니다. 기간제, 뭐 기간이 정해져 있죠. 단기시간,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 같은 사람들 비정규직이라 합니다. 차별적 대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 관할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여기에도 지방노동위원회가 한다. 지방노동위원회가 할 일 많아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차별시정위원회는 뭐 사건을 처리하겠고 이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차별 처우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분쟁이 있었다는 사용자임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4번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차별을 처우한 사용자는 손해액의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 말이 많죠?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면서 반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뭘 구제할 것인가? 뭐 이걸 보는다 이 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자, 네모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평등권에 침해하는 차별행위 여기 별표칩니다. 성희롱까지 포함됩니다. 네. 대한 권리구제를 한다. 그러나 모든 행태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권 평등에 침하고 성희롱에 대한 것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인권 침해 행위와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 인권 침해와 평등권의 차별 행위. 여기에 성희롱도 포함된다.
그럼 인권 침해, 평등권 차별의 성희롱까지 이 차별을 구제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답은 국가인권위원회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알았죠? 자, 2번 보시면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등등 이렇게 해서 관련해서 헌법 10조부터 21조까지 구성된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자유, 사생활 비밀 등 침해를 당하거나 침해를 당할 경우 권리 구제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제 관리하는 것들이 전부 다 누구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다. 별표칩니다. 가정폭력 사건과 일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데에서는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별표치고 기억하십시오. 인권 침해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이렇게 패고 이런 건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법인단체. 이게 3번은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리구제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 행위,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장의 합의와 공고 조정, 구제 조치, 공고 이렇게 등등등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럼 시정명령은 할 수 없다. 요거 기억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무슨 위원회도 많아요.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들어보셨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서 자 고충민원 또는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의해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 어디다 하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다. 자, 그래서 2번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서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어디? 국무총리의 소속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국무총리. 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고충이 있을 때는 어디에 하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한국소비자원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이거 여기서 어디서 하는지, 어디서 구제를 받는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특히 비사법 그 기관에서는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 그러면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구제할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피해를 구제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합의 없으면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에서 발생한 것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1번, 2번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언론 보도 피해자를 위해서 권리 구제는 어디 할 것인가? 자, 7번 언론 중재 피해 구제 등의 법에서 언론이나 이게 보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이럴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한다. 자, 언론중재위원회. 자, 그 다음에 7번 언론중재위원회. 자, 언론중재위원회에 한다. 그래서 2번 별표 치시고 언론사가 피해자의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자,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여기 이제 비사법기관이죠. 8번째. 여기다 쓸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다. 이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하는지 여러분 아셨죠? 반복해서 보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세요. 1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비영리 공립법이고, 자, 별표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을 하고 있고, 법률구조 및 무료 법률구조는 지정한 대상자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별표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자로 체불 당시 상기업을 아까 봤죠? 봉급이 뭐 300만 원 미만일 때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아 무료, 아까 그 구조를 받았을 때 했죠? 네, 여기가 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든 국민을 대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까지 보시고,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디서부터 시험이죠? 제가 25페이지부터 볼 겁니다. 25페이지. 아니다. 25페이지가 아니라 구주차부터인데, 이제 10주차부터 아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9주차부터 공부를 해주세요. 9주차부터 공부해서 객관식으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9주차부터, 보세요. 9주차부터, 10 몇 페이지죠? 아까, 수업했던 내용 아시죠? 18페이지부터 이렇게 객관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속 뭐 외우기 말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봐서 객관식 문제를 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법기관, 비사법기관 여러분이 좀 보시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민법, 뭐 형법, 노동법, 상법, 헌법, 이렇게 구제구간, 뭐 소송법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남에게 어떻게 해요? 뭐 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 안 보고 서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현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대 사회 법이 아닐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양법학으로서 이 과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 있으면 거기서 또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마무리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우리 이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